개인회생을 상담받으시러 올 때 변호사에게 꼭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를 벌었는지, 현재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를 벌 것 같은지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는 1,000만 원을 벌었다. 근데 지금은 한 달에 5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변호사에게 이 두 개를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현재 500만 원만 법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에 돈을 얼마 벌었는지도 다 파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불과 3달 전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급여가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법니다 라고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궁금해하죠. 이 사람이 왜 급여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줄었을까? 혹시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급여를 낮춘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급여가 줄었는지를 소명하라고 해요. 특별한 소명 사유가 없고 정당한 내용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1,000만 원을 받으면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 급하게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장을 구했더니 급여가 50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들은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이런 내용들을 변호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지금 벌고 있는데 지금 회사를 보니 급여가 계속 연체되고 회사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뒤쯤에는 회사가 망하고 나는 다른 좀 급여가 낮더라도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한두 달 후에 급여가 낮아진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급여를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인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자식들은 몇 명인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 부모님 몇 분이 살아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혼 신고는 안 했다. 혹은 이혼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남아있다 라고 했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로 남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거죠. 이런 것도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변제금 그리고 개인회생 인용 결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결국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볼 거고 여러분들이 밝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손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다음으로 신청인 여러분들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러 온 분들은 대부분 현재 예금 재산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집이 본인 소유일 수도 있고 와이프 소유일 수도 있고 자식 소유의 집에 얹혀 살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고 예전에 할아버지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려주셔야 저희가 적절한 변제 금액을 미리미리 계산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을 사전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다가 법원에서 보존명령을 내렸고 그 보존명령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아 봤더니 부동산이 있다거나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거나 전세 보증금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변제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의적인 누락으로 판명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 같은 이런 절차들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를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했다고 해서 지금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한 번 받은 사람은 새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국가가 신청인 여러분의 빚을 상당 부분 면제해 주거나 깎아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런 혜택들을 줬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또다시 대출금을 많이 늘려서
빚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출금을 갚는데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훨씬 더 넓은 기간의 자금 사용 내역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기간도 길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회생이 기각될 염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금융기관 채무 이외에 개인 채무, 물품 대금 채무, 혹은 할부금 채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햇살론 같은 걸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금액들이 대체로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들 위주로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휴대폰 할부금도 연체되어 있고 물건을 샀는데 물품 대금도 연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카드 대금이 또 일부 연체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채무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지 않으셨다가 그나마 중간에 저희가 발견을 하면 다행인데 발견을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고 넘어가면은 그 채무는 전부 갚아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현재 큰 문제가 없더라도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들어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 부분들은 변호사와 상담 받으실 때 꼭 이러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이러한 부분들에 이야기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